굴레, 레이먼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미네소타 번호판을 단 낡은 스테이션 외건이 창 너머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앞자리에는 남자와 여자가, 뒷자리에는 남자아이 둘이 타고 있다. 7월이고 기온은 화씨 100도가 넘는다. 그들은 채찍질이라도 당한 듯 지쳐 보인다. 차 안에는 옷들이 걸려 있다. 뒤에는 여행 가방, 박스 등이 쌓여 있다. 할리와 내가 나중에 얘기를 맞춰본 바에 따르면 미네소타에 있는 은행에다가 집, 픽업, 트랙터, 농기구, 소 몇 마리를 넘겨버린 뒤 그들에게 남은 건 그게 다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 우리 아파트의 에어컨은 풀 가동되고 있다. 할리는 건물 뒤에서 잔디를 깎고 있다. 앞자리에서 잠시 말을 주고받은 뒤 남자와 여자가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다가온다. 나는 손으로 머리칼을 매만진 뒤 그들이 벨을 2번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아파트를 찾으시나요? 나는 말한다. 아니 시원하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한다. 거실은 내가 일하는 곳이다. 거기서 나는 집세를 걷고 영수증을 작성하고 관심이 있는 고객들과 상담한다. 나는 머리도 만진다. 나는 나를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른다. 내 명함에 그렇게 적혀 있다. 나는 미용사라는 말이 싫다. 촌스러운 말이다. 거실 한쪽에는 의자가 있고 의자 뒤에는 내가 뽑아서 쓸 수 있는 드라이어가 있다. 몇 년 전 할리가 설치한 세면대도 있다. 의자 옆 탁자에는 잡지를 몇 권 갖다 놓았다. 낡은 잡지들이다. 어떤 잡지는 표지도 뜯어지고 없다. 하지만 머리를 말리는 동안 사람들은 뭐라도 봐야 한다. 남자는 이름을 말한다. 홀리츠라고 합니다. 그는 내게 여자가 아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대신에 그녀는 자기 손톱을 바라본다. 그녀와 홀리츠는 앉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들이 가구 딸린 집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가족은 몇 명이신가요? 하지만 나는 늘 하던 대로 묻는 것뿐이다. 나는 몇 명인지 알고 있다. 뒷자리에 있는 사내의 2명을 나는 봤다. 2 더하기 2는 4. 4명이다. 나하고 아내하고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13살이고 하나는 14살입니다. 늘 그랬지만 걔들은 방을 같이 쓸 겁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블라우스의 소매를 잡고 있다. 그녀는 처음 보는 물건인 양 의자와 세면대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어쩌면 이제껏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미용일도 하거든요. 나는 말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더니 내 말 한타를 대충 훑어본다. 정확하게 이파리가 5개 남았다. 물을 줘야 해요. 나는 말한다. 나는 다가가 입 하나를 만진다. 여기는 모든 게 물이 부족해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지 않거든요. 운이 좋아야 1년에 3번 정도 비가 내릴까?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졌어요. 여기에는 다 에어컨들이 있으니까. 집세는 얼마나 합니까? 홀리츠는 그게 궁금하다. 내가 말하자 그는 의견을 묻기 위해 그녀를 돌아본다. 하지만 그건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가 말한다. 그래서 나는 17호의 열쇠를 가져와 함께 나간다. 할리를 보기도 전에 나는 그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건물 사이로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 노갈레스에서 산 밀짚 모자에 버뮤다 반바지와 티셔츠를 걸친 그는 잔디 깎는 기계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는 잔디를 깎고 자질구레한 관리 업무를 한다. 우리는 풀턴 테라스라는 회사에서 일한다. 여기는 그 회사 소유다.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배관 설비에 이상이 생기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목록이 우리에게는 있다. 나는 손을 흔든다. 그래야만 한다. 할리는 잔디 깎는 기계의 손잡이에서 한 손을 떼고 손짓한다. 그러고는 모자를 이마까지 잡아내리고 다시 하던 일에 몰두한다. 한쪽 끝까지 다 깎은 그는 기계를 돌려 거리 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저 사람은 할리예요. 소리를 질러야만 한다. 우리는 건물 옆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간다. 홀리츠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내가 그에게 묻는다. 농사 지어요. 그녀가 말한다. 이젠 아니야. 이 근방에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많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한다. 미네소타에 우리 농장이 있었어요. 밀을 키웠죠. 소도 몇 마리. 남편은 말에 관해 잘 알아요. 말이라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만 됐어, 베티. 그제야 사정이 얼마간 이해된다. 홀리츠는 무직이다. 내 알바는 아니고 또 그렇다면 결국 사실 그렇다. 안 된 일이지만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내게는 해야 할 말이 있다. 결정하시면 첫 달치와 마지막 달치 그리고 보증금으로 150달러를 내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수영장을 내려다본다. 접이식 의자에 몇 명이 앉아 있고 물속에 누군가 들어가 있다. 홀리츠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는다. 할리가 모는 기계 소리가 멀어진다. 멀리 자동차들이 칼레 베르데 길을 질주한다. 두 아이가 스테이션 외건에서 나왔다. 그중 한 아이는 군대식으로 다리를 모으고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서 있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니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것처럼 아래 위로 날개짓을 하면서 껑충거린다. 다른 아이는 스테이션 외건에 운전석 쪽에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는다. 나는 홀리츠 쪽으로 돌아선다. 한번 봅시다. 그가 말한다. 나는 키를 돌려 문을 연다. 가구가 딸린 방 2개짜리 아파트일 뿐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집이다. 홀리츠는 오랫동안 욕실에 있으면서 변기에 물을 내려본다. 그는 물탱크에 물이 찰 때까지 지켜본다. 조금 있다가 그는 여기를 우리가 쓰면 되겠군 이라고 말한다. 수영장이 보이는 쪽의 방을 말하는 것이다. 부엌에서는 그 여자가 건조대 모서리를 잡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수영장입니다. 내가 말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잔 모텔 중에도 수영장이 딸린 곳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은 물에다 염소를 너무 많이 풀어놓았어요. 나는 그녀가 더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그게 다다. 나 역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괜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여기로 하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홀리츠는 그녀를 바라본다. 이번에는 그녀가 눈을 맞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이 사이로 숨을 내쉰다. 그때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한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건조대 모서리를 잡고 있지만 다른 손으로는 손가락으로 소리를 낸다. 딱, 딱, 딱. 개를 부르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 짓을 멈추고 이번에는 조리대를 손끝으로 쓱 긁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홀리츠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발을 움직인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서류를 작성하시죠. 내가 말한다. 반갑습니다. 나는 정말 반가웠다. 올해에는 빈집이 많았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믿을만해 보였다. 단지 운이 나빠진 것뿐이다. 거기다 수치스럽다는 딱지를 붙일 일은 전혀 없다. 홀리츠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첫 달치, 마지막 달치, 보증금 150달러.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액면가 50달러짜리 지폐를 헤아린다. 자주 볼 기회도 없으면서 할리는 그걸
US 그랜트라고 부른다. 나는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에게 열쇠 2개를 건네준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는 열쇠를 본다. 그리고 하나를 그녀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애리조나에 오게 됐네. 애리조나를 볼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녀는 마란타 잎사귀를 만지고 있다. 물을 줘야 해요. 나는 말한다. 그녀는 잎사귀에서 손을 떼고 창문 쪽으로 돌아선다. 나는 그녀의 옆으로 간다. 할리는 여전히 잔디를 깎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앞쪽에 있다.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나는 잠시 할리가 블랙앤데커사의 잔디 깎는 기계가 아니라 쟁기 뒤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 나는 그들이 박스와 여행 가방과 옷가지를 부리는 걸 바라본다. 홀리치는 가죽끈이 늘어진 뭔가를 나른다. 한 1분쯤 지났을 무렵 나는 그게 말 굴레라는 걸 알아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뭘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그래서 금고에서 그랜트를 꺼낸다. 이내 돈을 넣었다가 다시 꺼낸다. 미네소타에서 온 지폐들이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돈들이 어디에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라스베이거스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스베이거스라면 TV에서 본 게 내가 아는 전부다. 겨우 손톱만큼만 알 뿐이다. 이 그랜트 중 한 장이 와이키키 해변이나 다른 어딘가로 간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마이애미나 뉴욕시티로, 뉴얼리언즈로, 마르디크라의 이 돈 중 한 장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상상한다. 지폐들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이 지폐들이 원인이 되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그랜트의 훤칠한 이마에다 잉크로 내 이름을 쓴다. 마지. 나는 활자체로 쓴다. 모든 지폐에다가 쓴다. 그의 짙은 눈썹 바로 위에 돈을 쓰려던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마지가 누구야? 그들은 그게 궁금할 것이다. 마지가 누구야? 할리는 밖에서 들어와 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다. 그렇게 하면 내가 싫어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계속 그렇게 한다. 미네소타에서 온 사람들 말이야. 그가 말한다. 그 스웨덴 사람들 참 멀리도 왔구먼. 그는 종이 타월로 손을 닦는다. 그는 내게 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나도 아는 게 없다. 그들은 스웨덴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스웨덴 사람처럼 말하지도 않는다. 스웨덴 사람들이 아니야.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군다. 그래서 그 양반은 무슨 일을 한대? 농사 짓는데. 농사가 뭔지 알기나 알고 하는 소리야. 그는 모자를 벗더니 내 의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한번 훑는다. 그러더니 모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쓴다. 그는 모자를 딱 눌러 쓰는 게 낫다. 이 근처에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어. 그 얘기는 한 거야. 그는 냉장고에서 탄산음료 캔을 꺼내더니 안락 의자에 가서 앉는다. 그가 리모컨을 들고 누르자 TV가 지직거린다.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는 몇 번 더 리모컨을 누른다. 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다. 그 스웨덴 사람들 또 하는 일이 뭐래? 농사 말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할리는 벌써 TV 프로그램에 빠져 있다. 자기가 나한테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게 분명하다. 사이렌이 울린다.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구급차 한 대가 응급실 앞에 멈춰서는 장면이 나온다. 한 남자가 뛰어내려 뒷문을 열기 위해 달려간다. 다음 날 오후 호수를 빌린 소년들은 스테이션 외건을 세차한다. 아이들은 안과 밖을 청소한다. 조금 뒤 나는 그녀가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본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멋진 원피스를 입었다.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는군. 이라고 나는 혼자 말한다.
잠시 뒤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인다. 한 아이는 발판을 밟고 물에 뛰어들어 반대쪽까지 쭉 잠수해 수영한다. 그 아이는 물을 내뿜으며 올라와 머리를 흔든다. 다른 아이, 그러니까 전날 무릎을 굽히고 있었던 아이는 수영장 저쪽에 타월을 깐 뒤 배를 깔고 누워 있다. 하지만 물속의 아이는 벽을 손으로 짚은 뒤 살짝 발로 차 방향을 틀며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반복해서 수영하고 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더 있다. 그들은 수영장의 양쪽에 있는 일광욕 의자에 앉아 있다. 한 사람은 데니스 식당의 요리사인 어빙 콥이다. 그는 자신을 스퍼즈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점차 어브나 다른 애칭 대신에 그를 스퍼즈라고 부르게 됐다. 스퍼즈는 55살로 머리가 벗어졌다. 이미 살갗이 육부처럼 됐는데도 햇볕을 더 원한다. 지금 이 시각 그의 새로운 아내인 린다 콥은 K마트에서 일하고 있다. 스퍼즈는 밤에 일한다. 하지만 그와 린다 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했다. 코니 노바는 다른 의자에 앉아 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앉아 다리에 로션을 문지르고 있다. 거의 벌거벗은 상태다. 몸을 가린 것이라고는 작은 천 조각이 2개뿐이다. 코니 노바는 칵테일 바의 웨이트리스다. 그녀는 6달 전에 말하자면 피앙세라고 할 수 있는 술 주정뱅이 변호사와 이곳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차버렸다. 지금은 릭이라는 이름의 장발 대학생과 함께 산다. 지금은 그가 부모 집에 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스퍼즈와 코니는 짙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코니의 휴대용 라디오가 돌아간다. 1년쯤 전인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스퍼즈는 막 아내를 여인 직후였다. 다시 독신으로 생활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린다와 결혼했다. 그녀는 붉은 머리의 30대 여자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2달 전 어느 밤 스퍼즈와 새로운 콥 부인과 할리와 나는 스퍼즈가 차린 멋진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큰 잔에 든 달짝지근한 술을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스퍼즈는 홈 무비를 보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퍼즈는 스크린과 영사기를 설치했다. 린다 콥은 그 달짝지근한 술을 우리 잔에 더 따랐다. 나쁠 게 어디 있겠어? 라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 스퍼즈는 자신과 죽은 전처가 함께 떠난 알래스카 여행을 담은 필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죽은 전처가 시애틀에서 비행기에 올라타는 장면부터 시작했다. 스퍼즈는 영사기가 돌아가는 동안 얘기했다. 조금 뚱뚱해 보이긴 했지만 고인은 50대의 미인이었다. 헤어스타일이 멋졌다. 스퍼즈의 첫 번째 아내죠. 린다 콥이 말했다. 첫 번째 콥 부인. 에벌린이야. 스퍼즈가 말했다. 첫 번째 아내는 오랫동안 스크린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그녀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그녀를 보고 있노라니 우스꽝스러웠다. 할리가 나를 힐끔 쳐다봤으므로 나는 그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걸 안다. 린다 콥은 술을 더 마실 건지 마카롱을 먹을 건지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생각이 없었다. 스퍼즈는 다시 첫 번째 콥 부인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다. 그녀는 여전히 비행기 입구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움직였다. 비록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영사기를 지나가는 필름 소리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서 비행기에 올라타야만 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스퍼즈의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다. 또 에벌린이네? 새로운 콥 부인은 첫 번째 콥 부인이 스크린에 나타날 때마다 말했다. 스퍼즈는 밤새도록 그 필름을 보여줄 것 같았지만 우리는 가야겠다고 말했다. 할리가 핑계를 만들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코니 노바는 의자에 등을 대고 누워있다. 짙은색 선글라스가 얼굴의 반을 가린다. 다리와 배는 오일로 빛난다. 그녀가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밤 그녀가 파티를 열었다. 그건 그녀가 변호사를 차 버리고 장말족을 잡기 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그걸 집들이 파티라고 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할리와 나도 초대받았다. 파티에 가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문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돌아갈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다. 그다지 오랫동안 머문 건 아니었지만 코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표를 나눠줬다. 당첨자에게는 수임료 없이 이혼에 필요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누구든 카드가 담긴 그릇이 지나가는 동안 그 카드를 뽑아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릇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다들 웃기 시작했다. 할리와 나는 시선을 주고받았다. 나는 뽑지 않았다. 할리도 뽑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접시 안에 든 카드 뭉치를 힐끔 바라보는 건 봤다. 그는 고개를 내젓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릇을 넘겼다. 심지어 스퍼즈와 새로운 코 부인도 카드를 뽑았다. 당첨 카드의 뒤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 카드의 지참인에게 1회 무료 무소송 이혼의 권리를 허함. 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와 변호사의 사인이 있었다. 변호사는 술 주정꾼이었지만 그래도 삶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말하고 싶었다. 우리만 빼고 다들 그게 장난이라도 되는 양 그릇에다가 손을 넣었다. 당첨 카드를 뽑은 여자는 박수를 쳤다. 마치 TV에서 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다. 빌어먹을 내 평생 뭔가 당첨돼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야. 그 여자의 남편은 군대에 있다고 들었다. 그녀가 여전히 그 사람과 사는지 아니면 이혼했는지 내가 알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변호사와 헤어진 뒤로 코니 노바는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이었다. 추첨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 모임을 떠났다. 그게 하도 충격적이라 할 말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 중 하나가 아까 본 게 진짜 본 게 맞는지 믿기지 않아 라고 말하긴 했다. 아마도 내가 한 말 같다. 일주일 뒤 할리는 스웨덴 사람 홀리치 얘기다. 이제 일자리를 구했는지 묻는다. 함께 점심을 먹고 난 뒤 할리는 탄산 음료 캔을 들고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 그렇지만 TV를 켜지는 않는다. 나는 모른다고 말한다. 사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가 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기다린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는 머리를 가로젓는다. 뭔가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더니 리모컨을 눌러 TV를 켠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한다. 그녀는 여기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한다. 분할금으로 일한다. 점심때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일하러 간다. 오가는 동안은 오롯이 그녀뿐이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수영만 하고 홀리치는 아파트 안에만 있다. 그 안에서 뭘 하는지는 나도 모른다. 한 번은 내가 그녀의 머리를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몇 가지를 말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뒤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홀리치를 만났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그에게 팬케이크를 갖다 줬다고 했다. 그녀는 아침에 걸어가다가 내게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저녁시간에 일하러 가기 전에 내가 자기 머리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능하려나? 나는 수첩을 좀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안으로 좀 들어오라고 말했다. 벌써 화씨 100도는 넘는 날씨 같았다. 갑작스런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에 일하고 돌아와서
거울로 내 모근을 살펴봤거든요. 트리트먼트가 필요하잖아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 아는 데도 없고. 8월 14일 금요일을 찾는다. 그 페이지에는 무엇도 적혀 있지 않다. 2시 30분 아니면 3시에 해드릴 수 있어요. 나는 말한다. 3시가 좋겠네요. 그녀는 말한다. 지금은 뛰어가야지 늦지 않겠어요. 정말 끔찍한 작자 밑에서 일하거든요. 나중에 봐요. 2시 30분이 되어 이제 손님이 올 거라고 말하니 할리는 야구 중계를 침실에서 보기로 한다. 툴툴 거리긴 해도 그는 코드를 감아들고 바퀴를 밀어 TV를 옮긴다. 그는 문을 닫는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쉽게 집을 수 있는 곳에 잡지들을 둔다. 그러고선 모발 건조기 옆에 앉아 손톱을 다듬는다. 나는 머리를 할 때면 늘 입는 장미색 작업복을 입는다. 나는 손톱을 다듬으며 이따금 창 쪽을 올려다본다. 그녀는 창을 지나 벨을 누른다. 들어오세요 라고 나는 외친다. 안 잠겼어요. 그녀는 일할 때 입는 흑백이 뒤섞인 작업복을 입고 있다. 우리들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 앉으시면 시작할게요. 그녀는 손톱 가는 줄을 바라본다. 손톱도 손질해 드리거든요. 라고 나는 말한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숨을 들이마신다. 나는 말한다. 머리를 뒤로 기대세요. 예, 그렇게. 이제 눈을 감는 게 좋겠죠? 그냥 쉰다고 생각해요. 먼저 샴푸한 뒤에 여기 모근을 마사지 할 거예요. 그런 뒤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5시 30분까지는 돌아가야 해요. 그때까지는 다 될 거예요. 나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홀리츠와 애들은 저녁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쪽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지낼 거예요. 나는 온수를 틀면서 할리가 남겨놓은 흙과 풀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나는 지저분한 것들을 닦아내고 시작한다. 조금만 가면 햄버거 가게가 있으니까 사 먹어도 될 거예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한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건 저도 싫어요.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나는 거품을 멋지게 만든 뒤 일하기 시작한다. 샴푸에 린스까지 마치고 머리를 세트로 만 뒤 나는 그녀를 건조기 밑에 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다. 나는 그녀가 잠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한 손을 잡고 시작한다. 손톱 손질은 싫어요. 그녀는 두 눈을 뜨고 손을 뺀다. 괜찮아요. 처음 손질하는 건 요금을 안 받아요. 그녀는 손을 다시 내게 내밀고 잡지 하나를 집어 무릎에 둔다. 그 사람 애들이에요. 그녀는 말한다. 첫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죠. 우린 그 사람이 이혼한 뒤에 만났어요. 하지만 나는 내 자식처럼 애들을 사랑해요.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내 배로 낳은 애들은 아니지만. 건조기의 스위치를 한 단계 낮추자 낮고 조용한 소리가 들린다. 나는 손톱 손질을 계속한다. 그녀의 손에서 긴장이 풀린다. 전처는 10년 전 새해 전날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홀리츠와 애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그녀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야 괜찮다. 이 의자에 앉으면 사람들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 나는 손톱줄을 들고 계속 다듬는다. 홀리츠는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나하고 사귀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린 결혼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함께 살았죠.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우린 생각했어요.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홀리츠에게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이 말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특별한 경주 말을 사서는 말이에요. 처음에 얼마를 내고 매달 얼마씩을 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놈을 경마장에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은 늘 그랬듯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일을 계속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식당 일을 잘 못해요. 내가 무슨 빌미라도 주면 그 이탈리아 놈들은 지체 없이 나를 자를 거예요. 빌미가 없더라도 그럴 거예요. 잘리면 어떡하죠? 그때는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자를 일은 없으니까요. 나는 말한다. 이내 그녀는 다른 잡지를 집는다. 하지만 잡지는 들춰보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저 잡지를 쥐고는 계속 얘기한다. 어쨌든 그 사람 말이에요. 날쌘 베티. 베티라는 건 농으로 붙인 거죠. 그 사람은 말에다가 내 이름을 붙이면 우승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엄청난 우승마. 틀림없다고. 진실을 말하자면 그 말은 달리기만 하면 진다는 거죠. 모든 경주에서 백전, 백패, 베티.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나도 몇 번 경마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말은 항상 99대 1로 달렸어요. 배당률이 그래요. 하지만 홀리츠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고집이 세죠.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만 걸고 또 거는 거예요. 단승에 20달러를 걸고 단승에 50달러를 걸고 말을 돌보는 데 드는 다른 모든 비용까지 합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처럼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쌓이면 꽤 된답니다. 게다가 배당률이 그렇다면 99대 1이라면 알만하죠? 때로 그 사람은 복승식 막권도 샀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이 1등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따는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는 경마장 가는 걸 그만뒀어요. 나는 하던 일을 계속한다. 나는 그녀의 손톱에 정신을 집중한다. 큐티클이 너무 이뻐요. 나는 말한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예쁜 반달들이 보이나요? 이건 피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손을 가까이 들어 살펴본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한다. 그녀는 다시 손을 내게 맡긴다. 그녀는 아직도 말할 게 남아있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상담 교사가 상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여학생들과 한 번씩 그렇게 면담 시간을 가졌죠. 너는 꿈이 뭐니? 라고 그 여자가 묻더라고요.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 것 같니? 20년 뒤에는 17 아니면 18이었어요. 애였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상담 교사 나이가 지금 내 나이쯤 됐을 거예요. 늙었다고 생각했죠. 늙은 여자야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 여자의 인생은 이미 반이 지나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모르는 뭔가를 나는 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걸 말이에요. 비밀이라고나 할까? 누구도 알 수 없고 한 번도 말해 본 적 없는. 그래서 잠자코 있었어요. 머리만 젖을 뿐이에요. 멍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자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걸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누군가 내게 그 질문을 다시 하면, 그러니까 내 꿈에 대해 묻는다면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건데요? 나는 이제 그녀의 다른 손을 잡는다. 하지만 손톱을 다듬지는 않고 있다. 그저 손을 잡고 이야기를 기다린다. 그녀는 의자 뒤에서 몸을 앞으로 움직인다. 그녀는 손을 뒤로 빼려고 한다. 뭐라고 말할 건데요?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몸을 뒤로 기댄다. 그녀는 손을 내게 내맡겨 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꿈이란 말이죠. 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녀는 무릎까지 치마에 주름을 편다.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이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다시 숨을 내쉰다. 얼마나 더 걸리나요? 그녀는 말한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는 말한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이겠죠? 이해가 가요. 나는 말한다.
나는 수트를 그녀 다리 옆에 가져온다. 나는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어땠는지, 또 그때와 얼마나 똑같은지 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를 딱 골라서 할리가 침실에서 나온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침실에서 TV가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싱크대로 가더니 물 한 잔을 따른다. 그는 목을 뒤로 젖히고 물을 마신다. 그의 목젖이 아래 위로 움직인다. 나는 건조기를 치우고 머리 양쪽에서 그녀의 머리칼을 어루만진다. 나는 컬 하나를 조금 들어본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내가 말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은 개학할 때까지 매일 하루 종일 수영만 한다. 베티는 일을 계속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녀는 다시 머리를 하러 찾아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른다. 아마도 내 실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때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할리가 내 옆에서 잠자는 동안 나는 깨어 있는 채로 누워 내가 베티의 경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본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궁금하다. 홀리치는 9월 첫날에도 10월 첫날에도 아들 하나를 시켜 집세를 보낸다. 그는 여전히 현금으로 집세를 치른다. 나는 아이에게서 돈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세어본 뒤 영수증을 작성한다. 홀리치는 무슨 일인가 구했다. 어쨌든 내가 보기엔 그렇다. 그는 매일 스테이션 wä건을 타고 나간다. 그가 아침 일찍 떠났다가 오후 늦게 차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10시 30분에 창가를 지나갔다가 3시에 돌아온다. 나를 볼 때면 힘없이 손을 살짝 흔든다. 하지만 웃지는 않는다. 그런 뒤 5시에 식당으로 걸어가는 베티를 다시 볼 수 있다. 홀리츠는 조금 늦게 차를 몰고 온다. 10월 중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러는 동안 홀리츠 부부는 코니 노바와 장발족 애인 릭과 친해졌다. 또 그들은 스퍼즈와 새로운 코 부인과도 안면을 텄다. 가끔은 일요일 오후에 그 사람들이 저마다 음료수를 들고 수영장 주위에 앉아 코니의 휴대용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된다. 한 번은 그 사람들이 건물 뒤 바비큐장에 모인 걸 봤다고 할리가 말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때도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스웨덴 남자의 가슴이 황소 가슴 같다고 할리는 말했다. 그 사람들이 핫도그를 먹고 위스키를 마시더라고 할리는 말했다. 그들은 모두 취했다고 그는 말했다. 토요일이었고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할리는 자기 의자에서 설핏 잠들었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 TV를 껐다. 그리고 나는 그가 깨어났다는 걸 알았다. 왜 끄는 거야? 보고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한다. 만날 하는 얘기가 그렇다. 아무튼 그래서 TV는 켜져 있었고 나는 머리에 컬 클립을 말고 있었고 내 무릎 위에는 잡지 한 권이 있었다. 가끔씩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좀 채 TV 프로그램에는 시선이 가지 않았다. 다들 수영장 부근에 나와 있었다. 스퍼즈와 린다콥, 코니 노바와 장발족, 홀리츠와 베티. 10시 이후에는 거기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규칙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규칙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할리가 깨어 있었다면 나가서 한 소리 했을 것이다. 즐겁게 노는 거야 괜찮지만 이젠 끝낼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베티를 빼고 모두들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웨이트리스 복장이었다. 하지만 신발을 벗은 채 그녀는 한 손에 잔을 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나는 TV 끄는 걸 미루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뭐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보니 홀리츠가 자기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그는 데크에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더니 간이 탈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테이블 하나를 끌고 가더니 그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그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간이 탈이질 지붕 위로 몸을 올렸다. 정말이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힘이 세구나. 환영에 맞이 않는다는 듯이 장발족은 손뼉을 쳤다. 다른 사람들은 홀리츠를 응원하는 소리를 낸다. 이제 밖으로 나가 그만들 하시라고 말할 때 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할리는 의자에 축 늘어져 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걸어 나간 뒤 밀어서 문을 닫는다. 홀리츠는 간이 탈이질 지붕 위에 있다. 그들은 홀리츠를 부추긴다. 그들은 말한다. 계속 하라고 할 수 있다니까. 배치기로 떨어지면 안 돼. 해볼 테면 해보란 말이야. 그런 얘기들. 그러다가 나는 베티의 목소리를 듣는다. 홀리츠,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고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홀리츠는 가장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그는 물을 내려다 본다. 거기에 뛰어들려면 얼마나 뛰면 좋을지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물에서 먼 방향으로 끝까지 물러선다. 그는 손바닥에 침을 뱉고 두 손을 비빈다. 스퍼즈가 외친다. 파이팅! 할 수 있다! 나는 그가 데크에 부딪히는 것을 본다. 소리도 들린다. 홀리츠! 베티가 외친다. 다들 그에게 달려간다. 내가 거기까지 갔을 때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릭이 그의 어깨를 잡고 얼굴에다 소리친다. 홀리츠, 이봐요! 홀리츠의 이마에는 상처가 깊이 패었고 두 눈동자는 흐리멍덩하다. 스퍼즈와 릭이 그를 의자까지 부축한다. 누군가 그에게 수건을 건넨다. 하지만 홀리츠는 그걸로 뭘 하라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수건을 들고만 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마실 걸 쥐어준다. 그러나 그걸로 뭘 해야 할지 역시 홀리츠는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계속 말을 건다. 홀리츠는 수건을 얼굴에 가져다 댄다. 그리고 수건을 떼고 피를 들여다본다.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는 그 무엇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한번 볼게요. 나는 그의 앞으로 돌아간다. 좋지 않다. 홀리츠, 괜찮아요? 하지만 홀리츠는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다. 그러다 금방 그 눈동자가 풀린다. 응급실로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베티는 나를 쳐다보다가 머리를 젓기 시작한다. 그녀는 다시 홀리츠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그녀는 그에게 수건을 한 장 더 준다. 그녀는 취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취했다. 취했다는 말이 그들에게 가장 적당하다. 스퍼즈가 내가 한 말을 받는다. 응급실로 데려갑시다. 나도 갈게요. 릭이 말한다. 우리 모두 가죠. 코니 노바가 말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게 좋겠어요. 린다 콥이 말한다. 홀리츠! 나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난 너 못 가겠어. 홀리츠가 말한다. 뭐라고 한 거야? 코니 노바가 내게 묻는다. 자긴 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녀에게 말한다. 어딜 못 간다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야? 릭은 궁금하다. 다시 말해봐. 스퍼즈가 말한다. 못 들었어. 자긴 더 못 가겠다고 말하네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나는 말한다. 그때 나는 할 일을 그리고 그 규칙을 떠올린다.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누구도. 그게 규칙이에요. 어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병원으로 데려갑시다. 스퍼즈는 막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한다. 그는 그 중에서 제일 취한 것 같다. 일례로 그는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한다. 그는 비틀거린다. 그리고 쉬지 않고 발을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머리 위 수영장 조명을 받은 가슴의 털은 눈처럼 희다. 내가 차를 가져올게요. 장발족의 말이다. 코니, 열쇠를 줘. 난 더 못 가겠어. 홀리츠가 말한다. 그는 수건을 턱에 갖다 댄다. 하지만 상처는 이마에 나 있다. 목욕 가운을 갖다 줘요. 저렇게 하고서는 병원에 못 갈 테니까. 린다 콥이 그렇게 말한다. 홀리츠, 홀리츠 우리예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다가 홀리츠의 손에 쥐어진
위스키 잔을 빼앗아 자신이 마신다. 창가로 나와 그 수동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몇몇 내 눈에 보인다. 불들이 켜지고 있다. 잠 좀 자자! 라고 누군가 외친다. 마침내 장발족이 건물 뒤에서 코니에 닷선 자동차를 가져와 수영장 가까이 세운다. 전조등 불빛이 환하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다. 제발 잠 좀 자자고! 아까 그 사람이 외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창가로 나온다. 곧 할리가 잔뜩 열받은 채 모자를 쓰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리라. 그러다가 나는 아니야, 그 사람은 계속 잘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리는 있자고. 스퍼즈와 코니 노바가 홀리츠의 양쪽에 붙는다. 홀리츠는 똑바로 걷지도 못한다. 그는 휘청거린다. 얼마간은 술에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부주의하게 다친 것만은 확실하다. 그들은 그를 차 안에 태우고 모두 비집고 들어간다. 제일 마지막에 베티가 들어간다. 그녀는 누군가의 무릎 위에 앉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한다. 고함을 질렀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소리나게 창문을 닫는다. 그 다음 일주일 내내 홀리츠는 아파트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베티가 일자리를 그만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창 너머로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밖으로 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아빠는 어떠시니? 머리를 다쳤어요. 아이들 중 하나가 말한다. 아이들이 더 말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 애들은 그렇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깨를 으쓱해 보인 뒤 도시락 가방과 바인더 노트를 들고 학교로 간다. 나중에야 나는 새 엄마의 안부를 묻지 않은 걸 후회했다. 밖에 나갔다가 붕대를 감고 발코니에 서 있는 홀리츠를 봤을 때 그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지조차 않는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 양 행동한다. 나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다. 할리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게 싫은 거다. 그 사람 왜 그래? 할리는 궁금하다. 빌어먹을 스웨덴 녀석,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디서 얻어 터진 모양이지?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할리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쪽으로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한 아이가 상자 하나를 들고 와 스테이션 외건에 싣는 걸 본다. 아이는 다시 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곧 아이는 또 다른 상자를 들고 내려와 차에 싣는다. 그제야 그 사람들이 떠나려는 준비를 한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알았다고 해서 할리에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도 금방 다 알게 될 테니까. 다음날 아침 베티는 아이 하나를 아래로 보낸다. 아이가 가져온 종이에는 미안하게 됐지만 이사를 가야 한다는 메모가 적혀 있다. 그녀는 우리가 보증금을 보낼 곳이라며 인디오에 있는 언니 집 주소를 내게 알린다. 그녀는 만기가 되기 여드레 전에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비록 30일 전 통보 규칙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거기 환불금이라는 게 있을 것으로 그녀는 기대한다. 그녀는 이렇게 쓴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때 머리에 주신 것도요. 그녀는 서명을 남긴다. 베티 홀리츠 올림. 이름이 뭐니? 나는 아이에게 묻는다. 빌리입니다. 빌리야, 참 아쉽게 됐다고 전해드려라. 할리는 그녀가 써놓은 것을 읽고 풀턴 테라스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느니 지옥이 얼어붙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한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는 듯 돈가식 서가속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내게 묻는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른다. 미네소타로 돌아가나 보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미네소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어디 다른 곳에서 또 운을 시험해 볼지도 모르겠다. 코니 노바와 스퍼즈는 수영장의 한쪽 끝, 늘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다. 이따금 그들은
홀리친의 아이들이 스테이션 외건으로 물건을 나르는 걸 바라본다. 그러다가 홀리츠가 팔에 옷가지를 걸치고 밖으로 나온다. 코니 노바와 스퍼즈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든다. 홀리츠는 모르는 사람인 양 그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빈 손을 든다. 그저 든다. 그게 다다. 그들은 손을 흔든다. 홀리츠는 손을 흔들고 있다. 그들이 멈춘 뒤에도 그는 계속 손을 흔든다. 베티가 아래로 내려와 그의 팔을 잡는다. 그녀는 손을 흔들지 않는다. 그녀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녀는 홀리츠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는 자동차로 간다. 코니노바는 다시 의자에 누워서는 손을 뻗어 휴대용 라디오의 전원을 켠다. 스퍼즈는 선글라스를 쥐고 잠시 홀리츠와 베티를 바라본다. 그런 다음 그는 선글라스를 쓴다. 그는 라운지 의자에서 자세를 잡고 오래된 가죽 같은 몸을 다시 태우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들은 짐을 모두 싣고 떠날 준비를 마친다. 아이들은 뒷좌석에, 홀리츠는 운전석에, 베티는 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 처음 여기로 왔을 때와 마찬가지다. 뭘 보고 있는 거야? 할리가 묻는다. 그는 잠깐 쉬고 있다. 그는 자기 의자에서 TV를 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온다. 어라? 가는구먼? 어디로 가는 건지? 뭘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빠진 스웨덴 놈. 나는 그 사람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프리웨이로 나가는 길 위로 들어서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할리를 다시 바라본다. 그는 자기 의자에 앉고 있다. 그는 탄산 음료 캔을 들고 있고 밀짚 모자를 쓰고 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듯이 그는 행동한다. 할리?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한다. 나는 걸어가 그의 의자 앞에 선다. 그는 놀란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는 알지 못한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나를 바라본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받아보지 그래? 그가 말한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왜 내가 그래야만 하지? 그럼 그냥 두든지. 그가 말한다. 나는 가서 자루 걸레 몇 개, SOS 패드, 양동이를 찾는다. 전화벨은 그친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 하지만 TV는 껐다. 나는 마스터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 계단을 밟으며 17호로 올라간다. 안으로 들어간 나는 거실을 지나 그 사람들의 부엌이었던 곳으로 간다. 조리대는 닦아 놓았고 싱크대와 찬장도 깨끗하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청소 용품을 올려놓고 화장실을 한번 둘러본다. 철 수세미로 문지를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다음 나는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침실의 문을 연다. 블라인드는 걷어 놓았고 침대 시트는 벗겨 놓았다. 마룻바닥은 반짝인다. 고마워요! 라고 나는 큰 소리로 말한다. 그녀가 어디로 가든 행운이 함께하기를 나는 기원한다. 잘 되길 바라요, 베티. 옷장 서랍 하나가 나와 있어 나는 닫으려고 거기로 간다. 서랍 안쪽 구석에서 나는 그 남자가 처음 찾아봤을 때 들고 온 말 굴레를 본다. 서둘러서 떠나느라 빼놓고 간 게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남자가 일부러 두고 갔을 수도 있다. 굴레라고 나는 말한다. 나는 그걸 창 쪽으로 들고 가 밝은 빛에서 바라본다. 멋질 수가 없는 검은 가죽의 낡은 말 굴레일 뿐이다. 내가 아는 바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 말의 입에 물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 부분을 제갈이라고 부른다. 강철로 만들었다. 말의 머리 뒤로 고삐를 넘겨 목 부위에서 손가락에 낀다. 말에 탄 사람이 그 고삐를 이리저리 잡아당기면 말은 방향을 바꾼다. 간단하다.
제갈은 무겁고 차갑다. 이빨 사이에 이런 걸 차게 된다면 금방 많은 것을 알게 되리라. 제갈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걸.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